윤석열 검찰총장이 280만 명의 국민을 사찰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가 당하니까 사찰이고 그때는 괜찮아. 이 기회에 정치 탄압하자, 야권 후보 탄압하자, 대선에 개입해서 내 공을 한번 세워보겠다. 그 의도가 맞죠? 시장이 너무 강력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일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택지 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을 만약에 조금이라도 쓰신다면 회유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시도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지. 저도 뵙고야 싶죠. 뭐 무너진다는 그런 느낌 정도였거든요. 차 위로 그 큰 돌이 떨어져갖고 다리를 못 움직이시고 그 이제 실려가셨고. 신호등이 바뀌어서 건너려고 하는데 차가 그냥 들어와 버려가지고 부딪힐 뻔했던 적이 있거든요. 특히 어린이들은 더 위험하다고 해서 약간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가족 리스크 혹은 선대위 쇄신 문제로 떠들썩했던 대선 전국이 이번엔 공수처의 통신 조회가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회로 불려난 공수처장은 억울해했는데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대선 전국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취재기자 리포트로 여야 충돌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공수처의 통신 조회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사찰이자 야당 탄압이 드러났다면서 총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는 공수처를 향해서 미친 짓이다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기도 했습니다. 민주당과 공수처는 법에 따른 것이고 검찰과 경찰이 더 많이 하는 것을 사찰로 왜곡하고 있다며 반박했고 이재명 후보도 사찰은 아니라고 일정 부분 선을 그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가 통신조회한 국민의힘 의원이 84명으로 늘어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시작 전 회의장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총회 발언 때에 얼떨결에 오른 김진욱 처장. 민주당의 항의에 발언을 중단한 김 처장은 회의장에서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검찰과 경찰도 누구와 통화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신조회를 하고 있고 제보사주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국정원장의 지인도 똑같이 조회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보사주 의혹과 관련돼서 박지원 국정원장 또 박지원 국정원장 지인들 통신 기록 조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부분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내로남불이라며 공수처에 힘을 보탰고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을 통한 대선 개입을 주장하며 반격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80만 명의 국민을 사찰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자기가 당하니까 사찰이고 그때는 괜찮아. 이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닙니까? 나를 공수처장 임명해줘서 이 기회에 정치 탄압하자, 야권 후보 탄압하자, 대선에 개입해서 내 공을 한번 세워보겠다. 그 의도가 맞죠? 여야 후보도 가세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야당만 했다면 문제겠지만 사찰은 아니라고 강조했고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당도 저는 확인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여당만 빼고 야당만 있다면 그건 문제겠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가족 통신 기록까지 조회했다며 미친 짓이라고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100여 명이 참여하는 단톡방까지 다 털었더라고요. 이거는 뭐 미친 짓이죠. 선거를 앞둔 그 즈음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는 이거는 불법 선거 개입이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김기현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만든 문재인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리며 입장 표명과 공식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통상적인 만큼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바꾸자는 민주당, 전방위적 사찰이라며 비판에 나선 국민의힘이 정면 충돌하면서
공방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바로 이 논란과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앞서 들으신 대로 검찰과 경찰이 더 많이 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의 경우를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김 처장은 국회 답변에서 윤 후보에 대한 통신 조회의 경우 공수처가 3번을 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4차례 했고 또 김건희 씨에 대해선 공수처가 1번, 검찰이 5번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가 미친 짓을 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한 윤석열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일 태세입니다. 윤 후보는 SNS를 통해서도 공수처가 사찰 정보기관으로 바뀌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문재명 집권 세력으로 지칭하며 무릎을 꿇고 살기보다는 차라리 서서 죽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발언들이 이렇게 거칠어지면서 민주당 반응 역시 격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윤 후보가 현 정부를 향해서 삼류 바보들 데려다가 나라를 망쳤다는 등 심하게 비난한 것을 두고 나치의 선동가와 다름없다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후보를 비난하는 조직적인 인터넷 댓글 작업이 포착됐다는 주장으로 맞불을 놓기도 시도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TK를 찾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그 어느 때보다 수위가 높고 거칠었습니다. 그러니 이 무식한 이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놓고 권위주의 독재 정부는 국민들 경제를 확실하게 살려놔서 우리나라 산업화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부는 뭐 했습니까? 원색적인 표현까지 더해져 논란이 일었는데 선명성을 강조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 후보를 나치의 선동과 괴벨스에 빗대 표 결집을 노린 중상모략에만 급급하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장삼 이사가 싸움장에서나 할 법한 입에 담기 힘든 거친 말로 정쟁과 갈등을 나서서 조장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에게 가짜다는 말을 들은 이재명 후보는 담담한 어조로 분노의 언어보다는 희망의 언어를 쓰면 좋겠다고 꼬집었습니다. 기왕이면 똑같은 뜻 말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저러실까. 각 당을 향한 비방전도 벌어졌습니다. 여당이 이재명 후보 두 아들에 대한 허위 입시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의원 66명을 고발했는데 아니면 말고시 무차별한 이러한 허위사실 공표에 매우 유감을 표명하면서 국민의힘은 과거 드루킹 사건처럼 이번에도 윤 후보에 대한 조직적인 댓글 조작이 포착됐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다수의 계정으로 유사한 댓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를 악의적, 조직적으로 비방하는 징후가 포착되었습니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갈수록 거칠어지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더해 여야의 네거티브 공방까지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안보 행보와 함께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연일 대안 제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 공급을 위해선 일부 그린벨트 해제까지 고민할 수 있다는 언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호남계 전직 의원들 복당과 함께 열린 민주당과의 합당까지 확정 지으면서 이른바 여권 대통합에도 속도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서해오도 특별경비단을 찾아 해경함정에 올랐습니다. 연말을 맞아 해경 직원들을 격려하고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강경 대응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철저하게 원칙대로 대응해서 필요하면 납부하고 몰수하고 특히 이제 무력으로 저항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강경 대응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겠다. 불법 조업 단속 과정 중 순직한 해경 동상을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안보 행보와 동시에 실용을 내세운 차별화 정책을 거듭 강조하면서 중도층으로 지지세를 확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공급을 위한 택지 마련 방안으로 수도권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시장이 너무 강력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추가의 여지가 있다면 일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택지 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부세 취득세 완화에 이어 그린벨트 해제까지 거론하며 부동산 민심 공략에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최대한 진영을 가리지 않고 협치 실용내각을 구성하려 한다며 통합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선거 과정에서 연합도 고려하겠다면서 안철수, 김동연 등 제3지대 후보들을 향한 여지도 남겼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당 창당 때 탈당한 호남계 전직 의원 10여 명의 복당식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민주당사에 돌아와서 더구나 저 건너편에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님 사진을 이렇게 뵈면서 아주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미력이나마 앞으로 대선 승리를 위해서 성심껏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이틀에 걸친 전당원 투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을 사실상 확정지었습니다. 이 후보가 언급한 여권 대통합에 속도가 더해진 모습인데 여기에 중도 확장에도 주력해 지지율을 더욱 안정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게 연초 목표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대구 경북 방문 이틀째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를 동시에 비판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오면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대규모 선대위에 대한 쇄신 요구에는 2달여 앞둔 선거를 포기하란 얘기라며 이 악의적인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하룻밤을 보낸 윤석열 후보는 먼저 독립유공자 묘지를 찾아 보훈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신공항 건설을 비롯해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춘 대구 경부 맞춤형 공약을 쏟아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한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소확행이라고 그래가지고 동네마다 마을마다 지역마다 해가지고 표를 얻기 위해서 막 던지는데 이 어음 정치, 이 어음 결제되는 거 봤습니까? 이번 정권에서? TK 출신인 박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미안하다는 뜻을 나타낸 만큼 친박 단체들의 지지도 받았지만 조원진 전 의원이 이끄는 우리공화당의 반대 시위도 맞닥뜨렸습니다. 지지선을 해야 될 이유가 생겼다. 박근혜 대통령님인데 정말 미안하다. 이 윤석열이 같은 그러한 정체성도 불분명한 이런 사람들한테 속아서 되겠습니까? 윤 후보는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선 최대한 발언을 자제하면서도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만나보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신경을 만약에 조금이라도 쓰신다면 이 쾌유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시도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지. 저도 뵙고야 싶죠. 선대위 쇄신 요구에 대해선 선거를 2달여 앞둔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며 악의적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새시대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신당 창당을 추진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나서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참 불안해하시는 원외위원장들께서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끝난다고 해서 정계 개편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없고 1박 2일 대구 경북 일정에서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후보를 문재명 집권 세력이라고 한데 지칭했던 윤석열 후보. 이제 올해의 마지막 순회 일정인 충북 단양으로 이동해 다시 한번 정권 교체 호소에 나섭니다. 경북 칠곡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 이 선대위 쇄신 문제와 함께 이른바 가족 리스크 관리도 지지율 회복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윤석열 후보의 처가 회사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낸 지 한 달여 만에 첫 강제 수사라고 볼 수 있는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 수사관 2명이 파란색 상자를 들고 사무실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개발부담금 관련 자료 확보하셨나요? 어떤 자료 위주로 확인하셨나요? 공흥지구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양평군청을 전격 압수수색한 겁니다. 토지 정보과와 도시과 등 관련 부서 8곳과 전 현직 군청 직원들의 주거지 8곳이 대상이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개발 부담금 산출 내역과 사업 허가 기간 연장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시과 같은 경우는 2년 연장해 준 거에 대한 부분이고 수정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영원에 대한 거잖아요. 양평군 공흥지구에는 22,000여 제곱미터 규모 필지에 350세대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애초 LH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 했지만 지난 2011년 사업을 포기해 민영개발로 변경됐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처가 회사가 350세대 규모 민간 사업을 제안했고
양평군은 도시개발구역 사업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윤 후보 처가 회사가 사업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양평군이 알아서 사업 만료일을 연장 변경해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10년간 개발된 양평 아파트 가운데 유일하게 개발 부담금을 단 한 푼도 매기지 않았다가 논란이 되자 뒤늦게 1억 8천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양평군은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행정착오로 인한 단순 실수였다는 해명을 되풀이했습니다. 지금 뭐 서류상에 그때 당시 담당자 실수였다라는 거 외에는 특별히 그때 당시 상황이. 하지만 윤 후보 처가에 대한 특혜 의혹 논란이 잇따르면서 시민단체가 양평군 담당자를 고발하자 경찰은 한 달여 만에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양평군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을 2달여 앞두고 본격 수사에 신호탄을 쏜 경찰이 특혜 의혹의 실체를 밝혀낼지 수사는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잠시 뒤 자정 석방됩니다. 사면 절차는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병원에서 진행될 예정인데 당분간 입원 치료를 계속 받게 됩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삼성 서울병원 앞에 화환 행렬이 등장했습니다. 특별사면 석방을 앞두고 지지자들이 가져다 놓은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자정 무렵 4년 9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됩니다. 사면증을 수령하고 병실을 지키던 계호 인원까지 사면 효력이 생기는 0시에 맞춰 철수하면 사면 절차는 완료됩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석방 뒤에도 곧장 퇴원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2월 초까지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런 건강 상태가 사면 결정 과정에도 고려됐습니다. 의사로서 병원 자기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제출한 그 진단서 그리고 또 어떻게 치료를 받아왔는지에 대한 그러한 내역들 이런 것들이 하나에 더 보태져서 최종적인 사면 결정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석방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는 못 받지만 관련법에 따라 청와대 경호처로부터 경호는 받게 됩니다. 사저 경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아직 거처가 정해지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내곡동 사저는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아 법원 경매로 매각된 상태입니다. 이번 사면으로 남은 징역 17년 3개월과 벌금 150억 원을 면제받은 박 전 대통령은 사면 발표 당일 조만간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신병치료에 전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측은 석방 직후엔 별도 메시지를 내거나 지지자를 만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지만 대선 국면과 맞물려 박 전 대통령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의 나이를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사위는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고등학교 3학년도 학생도 생일이 지나면 출마할 수 있습니다. 네, 16살 청소년이 백신을 맞고 숨진 첫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애초 내년 2월 시행할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 패스 시기와 범위를 조정해서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행을 한 달 정도 미루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을 2차례 접종한 16살 청소년이 숨진 사례가 신고됐다고 방역당국이 밝혔습니다. 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0대가 백신을 맞고 숨진 건 이번이 4번째인데 19살이 1명, 18살이 2명으로 이번 16살이 가장 어린 사례입니다. 이런 백신 안전성 논란에 반발이 거셌던 청소년 방역 패스 조정안이 내일 발표됩니다. 정부는 당초 내년 2월부터 12살 이상 청소년에게도 방역 패스를 적용할 방침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백신을 맞지 않으면 학원이나 독서실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청소년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8주 후인 2월 1일부터 방역 패스 적용을 시행합니다. 사실상 백신 접종 강요라며 학생과 학부모, 관련 업계에 거센 반발이 일었고 교육부는 관련 부처, 학원 총연합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원이 집단 감염에 취약한 시설이자 위험도가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 대한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라고 하는 기본 원칙에는 모두 동의를 하고 있으나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한 적용 시기와 그리고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유예 기간 등에 대해서 이와 관련해 청소년 방역 패스를 시행하되 시행 시기를 3월로 한 달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월 새학기에 맞춰 방역 패스를 적용해 안전한 전면 등교가 이뤄지게 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대신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유예 기간을 넉넉히 두고 예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16살과 17살 고등학생의 접종 완료율은 71.8%지만 12살에서 15살은 아직 38%에 그치고 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네, 정부는 또 현행 거리두기를 연장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여전히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에서인데요. 또 장기적으로는 오미크론에 맞춘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감소세에도 위중증 환자는 열흘째 1000명대로 피해 규모는 여전합니다. 여기에 전파력이 델타 변이보다 두세 배 큰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도 부담입니다. 하루 새 67명 늘어 누적 600명이 넘었는데 델타를 누르고 우세종이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상대적으로 중증화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확산세가 커져 환자가 급증하면 의료 대응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3-4시간 안에 오미크론 판별이 가능한 PCR 시약을 현장에 도입해 확진자를 빠르게 찾아 격리하는 데 주력하는 이유입니다. 이와 함께 방역 강화 기조를 유지해 최대한 확산 속도를 늦출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1월 2일까지인 현행 거리두기를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백신 접종 증명서와 PCR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는 방역 패스도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미접종자의 감염이 현저히 낮아진다면 감염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할 목적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오미크론이란 새로운 변수를 반영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변수가 없는 상태에서 만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그 오미크론의 정체를 보고 거기에 맞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지자체, 현장 의견을 수렴해온 정부는 내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 방역수칙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도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오정곤 기자입니다. 군산 미군 기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것은 지난주 22일입니다. 맨 처음 4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후에 추가 감염이 이어져서 누적 121명까지 늘었습니다. 전부 다 미군인데 정확한 감염 경로와 오미크론 변이 여부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검체 채취와 역학조사, 확진자 관리 등이 전부 다 미군 부대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우리 방역당국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문제는 주변 지역으로 확산 우려입니다. 영내를 이동을 하시는 우리 내국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로 인해서 우리 지역민들께 영향이 다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군산시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현재 미군 이외에 군산 지역에서 확진자 15명이 나왔는데 이 가운데 10명은 인근 군부대 관련으로 파악됐습니다. 인근 부대 군인과 가족 등이 확진됐는데 미군 기지의 집단 감염과 관련이 있는지 역학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100명이 넘는 미군 기지 집단 감염 확진자가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전라북도 전체 1일 확진자 수 통계도 갑자기 크게 늘었습니다. 확진자 집계 이후에 처음으로 200명을 넘어서 지역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정곤입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주한미군 기지에서 46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기관지인 성조지는 이 같은 추가 확진자 숫자가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역대 최다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주한미군은 매주 한 차례 일주일간의 확진자 집계 상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만 확진자의 소속 기지 등 구체적인 정보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조지는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내 일부 시설이 일시 폐쇄됐다고 밝혀 이 기지에서 확진자가 상당수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이렇게 택시가 벽을 뚫고 도로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무려 20m 높이 70대 택시 기사가 숨지고 아래에 있던 다른 운전자들도 다쳤습니다. 경찰은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과 운전자 오작동을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 연산동의 한 사거리, 대형마트 중간쯤 높이에서 벽을 뚫고 차 한 대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건물 파편과 함께 20m 아래로 떨어진 차는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차들을 그대로 덮칩니다. 주차장에서 그게 차가 탁 튀어나와가지고 떨어지는 거였어요. 반대편에 그 차 신호 정차 중인 차 있잖아요. 덮쳤더라고요. 대형마트 5층 주차장에서 70대 A씨가 몰던 택시가 벽을 들이받고 추락하는 사고가 난 건 낮 12시 반쯤. 일대는 폭탄을 맞은 것처럼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하면서 뭐 무너진다는 그런 느낌 정도였거든요. 차 위로 그 큰 돌이 떨어지갖고 다리를 못 움직이시갖고 이제 실려가셨고 애기는 얼굴 쪽에 파편이 튀어갖고 약간 좀 피가 나고 있었어요. 이 사고로 추락한 택시기사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떨어진 차와 파편에 맞은 다른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보행자 등 7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대형마트 벽에는 택시가 뚫고 나온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고 차량은 주차장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길목에서 벽을 향해 돌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차량 결함과 음주운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에 의한 사고인지 아니면 운전자 음주로 인한 사고인지 또는 단순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인지가 핵심 수사 사항입니다. 경찰은 국과수의 A씨의 혈액 감정과 차량 감식을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네, 대낮에 전동차 안에서 한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시민 한 명이 다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9살 남성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오늘 오후 3시 35분쯤 1호선 의왕역을 지나던 전동차 안에서 시민 한 명에게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역사 밖으로 나가 택시를 타고 도주했으며 택시 운전기사가 112에 신고해 4시 20분쯤 군포시 한 주택가에서 붙잡혔습니다. 지난 18일부터 방역수칙이 다시 강화되면서 유흥주점은 물론이고 카페, 또 일반 음식점까지 밤 9시를 넘겨서 영업을 하다 적발이 되면 업주, 손님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데요. 서울시가 관련 내용을 고시하면서 노래 연습장과 PC방 등 주요 업종들을 빠뜨리는 어이없는 실수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YTN 취재가 시작되자 황급하게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대치동에 있는 불법 유흥주점. 지난 28일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11명이 식품위생법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단속된 곳입니다. 이곳 업소는 노래방 간판을 내걸고 운영 제한 시간인 밤 9시를 넘겨 영업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처벌을 위해 관련 법령을 검토하던 경찰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는 지자체나 질병관리청이 집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7일 서울시가 운영시간 제한 위반을 처벌하는 집합 제한 조치를 고시하면서 식당과 카페, 제과점 등 대부분 업종을 언급해놓고 노래방과 PC방 등은 빠뜨린 겁니다. 이렇게 집합 제한 조치에서 누락된 업종은 영업시간을 위반하더라도 형사 고발이 불가능합니다. 과태료 처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는 셈입니다. 담당 공무원의 실수가 됐든 시행령이나 조례의 한계 등 그 적용 대상이 달리 적용되거나 그 내용이 달리 또 규제가 된다면 매우 중요한 조세와 형벌 부분에 있어서는 그 법정주의라는 취지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YTN 취재 결과 서울시 일부 과에서 낸 고시에서만 처벌 조항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자 처벌 조항을 삭제했다가 영업 제한이 부활하자 고시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실수로 처벌 조항을 다시 넣지 않은 겁니다. 일상회복이 다시 뒤로 가지면서 다시 원대 복귀를 했어야 되는데 저번에 고시문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경찰이 단속한 불법 유흥주점도 고시에 이런 허점이 있는 걸 알아채고 노래방 간판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처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YTN 취재가 시작되자 실수에 대해 사과하고 곧바로 처벌 조항을 다시 넣어서 수정 고시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가족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피해 가족은 당시 경찰관들의 행적이 찍힌 CCTV를 입수하려 했지만 부실 대응 논란이 커질까 우려한 경찰이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빌라 위층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일가족이 크게 다친 피해자 A씨가 검찰청 앞에 섰습니다. 시민을 범행 현장에 내버려둔 채 이탈한 두 전직 경찰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 정도 됐으면 좀 병원이라도 찾아오든지 가족들한테 와서 진심 어린 사과만이라도 했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고소를 했겠습니까? 하지만 A씨 가족은 범행 한 달 넘게 지나도록 현장이 찍힌 CCTV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자료란 이유로 빌라를 관리하는 LH는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CCTV 열람과 제공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수사 목적상 송치가 되는 증거물을 막 함부로 열람 등사하면 안 되지. 관리 차원에서 보는 거는 엄연히 LH에서 정할 문제지 그 경찰관이 갈발 문제가 아니잖아요. 결국 A씨는 2주 전 검찰이 보여준 일부 요약본 영상을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A씨는 고소장에서 피해자 가족과 함께 3층 범행 현장에 있던 순경이 도망치면서 목을 흉기로 찌르는 동작을 취하자 경위가 1층으로 데려가는 장면이 CCTV에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건 당일 피의자가 피해 가족 대문을 흉기로 긁다가 다쳐 피를 흘리는 모습을 경찰이 보고도 놓아주는 장면 등도 찍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CCTV에 뭐 이렇게 기자분들한테 안 한 그 내용들이 많이 숨어 있어요. 범인이 칼을 사온 그 현장이라든지. A씨 측은 경찰이 이미 범행 당시 현장 CCTV를 확보하고도 잘못을 은폐하려고 피해 당사자에게조차 감추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가해자 조직이 그 가해자들의 범행을 입증할 CCTV 증거를 보유하고 이 정보를 통제하는 바람에 책임을 축소하고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CCTV 영상이 필요하고요. 경찰은 언론에도 철저히 CCTV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흉기 난동 사건 당일 경찰관의 행적은 여전히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피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충분히 만들어져 있는데 피해자의 아픔을 담을 수 있는 형사 절차는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 측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 열람 등사를 신청해 CCTV 입수를 시도할 방침인 가운데 흉기 난동 사건의 진실이 뒤늦게 공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제주에서 출생 신고가 안 된 채 살아온 20대와 10대 세 자매가 확인이 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14살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육적으로 방치한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14살 딸과 함께 앞서 태어난 23살과 21살 난 딸들의 출생 신고도 하지 않았고 20대인 두 딸 역시 그동안 의무교육이나 의료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미성년 딸 외에 성인인 두 딸에 대해서도 A씨가 의무교육을 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수사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건널목에서 우회전을 할 때 반드시 멈췄다 가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운행한 운전자들 적발이 되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등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새해 강화되는 교통안전 규제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개학 첫날 학교에 가던 12살 여자아이가 건널목을 건너려는 순간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이 아이를 덮쳤습니다. 아이는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11월엔 충남 당진에서, 지난 8일엔 인천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며 어린이들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하지만 사정은 별반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행자들이 미처 다 건너기도 전 우회전차들이 건널목을 가로지르는가 하면 엄마 손을 잡은 아이가 지나가자마자 내달리는 모습이 아찔하기까지 합니다. 신호등이 바뀌어서 건너려고 하는데 차가 그냥 들어와 버려가지고 부딪힐 뻔했던 적이 있거든요. 특히 어린이들은 더 위험하다고 해서 약간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보행자가 건널목을 건널 때 우회전 차량이 멈추지 않고 신호를 어기는 건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잇따르는 사고에도 솜방망이 처벌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우선 우회전 차량이 건널목에서 안 멈췄다가 단속되면 보험료를 할증하기로 했습니다. 2번 위반하면 5%, 4번 이상은 10%까지 할증되는 등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보행자 보호도 강화됩니다. 중앙선이 없는 골목이나 이면도로에서도 보행자가 가장자리가 아니라 전 구간을 우선 이용하도록 하고 운전자는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보행자 우선되는 그런 도로라고 생각을 하시고 통행하도록 그렇게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대부분은 이제 이면도로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고를 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 가해자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액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되는 등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정부가 내년도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0명 이하로 낮추겠다고 목표한 가운데 새로 도입되는 안전 규제들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새밑 한파가 찾아오면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새해 첫날까지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오겠고 서해안에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 전 내린 눈이 녹기도 전에 다시 한방 눈이 내립니다. 찬 공기가 내려오며 서해에 눈구름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밤사이에는 기온이 급강하하며 무척 추워지겠습니다. 2021년의 끝자락에 시작된 새밑 한파는 2022년 새해 첫날까지 이어집니다. 서울 기온이 영하 11도에서 영하 8도로 예년보다 3도에서 5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중국 북동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며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져 매우 춥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와 추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한파와 함께 서해안에는 최고 15cm에 달하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영하권 한파 속에 눈이 내리며 도로 곳곳이 빙판으로 변해 교통사고와 보행자 미끄럼 사고가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한파가 오래가지 않고 1월 2일에는 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추위가 풀리면서 서울을 비롯한 내륙에도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연일 부동산 세제 개편을 공약하면서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대구 경북 지역 순회 이틀째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현 정부와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연일 거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로 드러나고 있는 민심 흐름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민아 시사평론가 또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여론조사 결과부터 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과 윤석열 두 후보의 격차가 이번 조사 같은 경우는 지금 두 자릿수로 벌어졌거든요. 11%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지금 조사 기간이 월요일부터 수요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여론조사 기간이 최신일수록 조금 더 지지도가 벌어지고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재명 후보는 지금 뭐 화면에서 보셨듯이 어느 정도 이제 상승세를 어쨌든 좀 크진 않지만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국면이 이제 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그거보다는 좀 더 이제 가파르게 이제 하락세를 지금 경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후보의 이제 격차가 이제 상당히 나는 것으로, 오차범위 외에서 나는 것으로 이제 보이게 됐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 조사, 이 여론조사가 기존의 이제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 중에서 워낙 여론조사들의 이제 결과가 이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요새는? 그래서 어떤 여론조사를 믿어야 되느냐 뭐 이런 말씀들도 하는데, 기존의 여론조사 중에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그래도 유리한 지지율이 나오던 그러한 이제 조사였어요. 그건 이제 뭐 이 여론조사에 특정한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이 표본을 어떻게 표집을 하느냐, 그리고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런 조사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앞서 나간다라는 맥락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윤석열 후보에게 좀 유리하게 나왔던 그러한 여론조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여론조사 결과들도 일관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는 윤석열 후보가 확실히 하락세가 지금 가파라지고 있다. 그래서 이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했던 여론조사도 최소한 두 후보 간의 격차가 거의 없어졌거나 지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 윤석열 후보가. 이런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후보 지지율이 그럼 왜 하락했느냐 그것을 파악을 해서 이거를 이제 제대로 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지금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윤석열 후보가 그 전략을 잘 세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지금 대선 후보 지지도 결과를 다음에 보실 20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성격을 놓고 또 조사한 인식 추이를 놓고 좀 연결해서 볼 필요도 있을 텐데 지금 보면 국정 안정론이 45%, 정권 심판론이 40%, 오차범위 안에서 국정 안정론이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현상을 좀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한 집안에 5명의 식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집에 있는 반찬을 가지고 집밥을 먹을래? 라는 선택지와 네. 한번 외식을 할까라는 선택지가 있어요. 그래서 투표를 해보니까 집밥 2명, 그리고 외식 3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 외식 메뉴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3명이 단결할 가능성은 떨어지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네. 예전에 정권 심판이냐 국정 안정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정권 심판 또는 정권 교체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외식이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사람으로 치더라도 윤석열 후보도 있고 뭐 홍준표 후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선거가 조금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 네. 가능성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현 정권에 대한 태도 이것만 딱 쳤을 때는 바뀌는 게 좋겠다. 이게 민심이었던 것이죠. 다수 민심. 근데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이 되고 그리고 네. 현실 정치의 가능성상 다른 후보보다는 국민의힘 후보가 선거에서 1등이나 2등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권 교체나 정권 심판이 곧 윤석열 후보를 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가 어떤 선거 레이스를 잘 치러냈다 할지라도 네.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론을 다 흡수할 수는 어차피 없었을 거다라고 보는데 최근 들어서 윤석열 후보의 악재라든지 또 페이스가 흔들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반영이 되면서 네.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정권 교체가 윤석열 후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정권 연장 쪽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이제 부상을 하게 된 거죠. 결국에 외식 메뉴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게 되면 그냥 집밥을 먹자라고 하는 사람이 좀 더 늘듯이 네. 그런 그 효과가 발휘가 되면서 양측이 비슷하게 수렴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그런 구조적인 이제 환경도 이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선거 후반부로 가면 정권 교체냐 아니냐 이 구도보다는 뭐 인물과 비전의 경쟁 구도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라고도 이제 말한 이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효과도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구조적인 변화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믿는 이런 국민들, 그런 유권자들이 가장 바랬던 것은 이 문재인 정권이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공정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다고 본 거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이 정권 교체를 잘하겠다고 하는 후보가 공정과 상식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권 교체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최근에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한 대응이나 등등을 보면은 윤석열 후보의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상식적이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거죠. 지금 볼 때. 네. 김건희 씨 관련 의혹들이 기본적으로 상식적이지 않고요. 그리고 이거를 대하는 이 윤석열 후보의 태도가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싸는 듯한 태도로 그동안 이제 해왔기 때문에 네. 이 배우자 관련 의혹이 지금 이제 한 챕터가 이제 넘어간 거잖아요. 왜냐하면 김건희 씨가 사과를 하고 그걸로 이제 일단락이 된 것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예. 그리고 유권자들이 이게 하나의 어떤 큰 어떤 구조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김건희 씨 의혹은 그래서 결국 뭐였지? 그게 윤석열 후보가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던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논리에 지금 상당히 큰 상처를 남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론도 이렇게 좀 정권 교체를 향한 전선이 지금 굉장히 희미해지고 있다. 저는 이런 요인도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평론가님께서 공정의 어떤 이슈, 화두를 언급하셨는데 이 공정이나 화두에 가장 민감한 연령대가 20대 아니겠습니까? 한때 지지율에서 20대에서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우위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이번 조사 결과 같은 경우는 전주보다 윤석열 후보가 무려 8%포인트나 하락한 것으로 하락을 해서 10%를 기록한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윤석열 후보 현재 20대 지지율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론조사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네.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에게도 뒤지는 그런 조사까지도 나오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예전에 이재명 후보한테 이기고 있었던 것은 20대도 아무리 봐도 이제 정권 심판론이나 교체론이 많기는 합니다. 근데 사람을 골라야 되는 대선인 것이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유능하다라고 하는 인상을 주는데 현재로서는 여의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은 그래도 뭐 적지 않은 수가 이재명 후보가 유능하기 때문에 다른 걸 떠나서 지지한다 이런 응답들이 좀 더 눈에 띈다면 윤석열 후보는 현재 지지층
응답만 봐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 혹은 다른 당 후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응답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네. 20대 같은 경우는 기존의 기성세대가 만들어놨던 정치 판도의 이념이라든지 노선 이런 데 구애받지 않고 본인들의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세대 내적으로도 다양한 여론 지형을 갖고 있는데 이들을 관통하는 굵직한 두 가지의 키워드가 제가 봤을 때는 하나가 공정이고 두 번째가 유능이거든요. 20대에는 예를 들면 뭐 국민연금 이슈라든지 복지 이슈 이런 데서 물론 복지 확대가 되고 이런 것을 지향을 하면서도 이것이 과연 책임 있는 방안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는 세대입니다. 네. 근데 그렇다면 이제 유능해 보여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게 깔려 있는데 현재 이제 20대 입장에서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했었던 뭐 정책적인 행보 이런 것들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유능 코드 말고 공정 코드에 있어서도 김건희 씨 허위 이력 이 문제는 사실 이게 부정 채용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입시라든지 채용 이런 것들에서 공정성에 민감한 것이 더 커지는데 네. 20대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그런 이슈였던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저하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짧게 몇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지역별로 볼 텐데 특히나 서울에서 또 윤 후보의 하락세가 좀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이제 5%포인트가 올라갔고 윤석열 후보는 서울에서 11%포인트가 하락을 했는데 앞서 공정과 유능의 화두를 언급하셨는데 지역별로 봤을 때 특히나 서울은 좀 부동산 민심이 반영됐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서울이라는 데가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다른 이제 일반적인 여론조사의 흐름을 그대로 이제 반영하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특히 네. 서울에서 이제 그러한 변화가 컸다라고 한다면 추가로 어떤 변수가 영향을 미쳤는가 결국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것인데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 부동산과 관련된 메시지라는 것을 굉장히 임팩트 있게 내놓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 기억에 남아 있는 게 지금 종부세를 없앤다 이건데 그 종부세를 없애겠다는 이런 이제 포인트라는 게 사실은 고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자치단체나 이런 데 있는 주민들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지만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좀 제한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1주택자의 경우에는 지금 내고 있는 종부세도 그렇게 이제 고액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안정된다고 하면은 종부세와 관련된 부담도 그렇게까지 이제 걱정을 크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인데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명확하게 지금 내 부동산 정책은 이런 거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반면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에 이제 문재인 정권으로 상징됐던 그동안 이른바 이제 이 민주 정권 그리고 진보 이렇게 불러왔던 전형적인 이 부동산 정책의 틀이 있습니다. 근데 그 틀을 완전히 벗어나도 된다. 뭐든지 하겠다. 지금 부동산 가격에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요구하는 모든 걸 다 하겠다.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양도소득세도 뭐 이 중과 이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하는 것을 그냥 뭐 유예할 수 있다고 하고 네. 거의 모든 세금을 이제 깎아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들이 뭐 그 개별 정책의 어떤 뭐 현실성이나 정합성 이런 것들을 떠나서 뭔가 문재인 정권하고 뭔가 다른 걸 하려는 것 같다. 이런 인상을 주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정권 교체 여론이라는 게 이 부분에서도 전선이 좀 흐려지고 있다. 이 점이 이제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앞서 그 지역별로 결과 나오면서 시청자분들도 우리 지역에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좀 눈여겨 보실 텐데 지금 보면 대구 경북이나 부울경 같은 경우도 윤석열 후보 이를테면 보수 텃밭인데 예전만 못한 결과로 좀 보이기도 하거든요. 평론가님은 좀 어느 지역이 눈에 띄십니까? 저도 일단 서울 지역이 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네. 서울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예측이 됐던 것이 일단 경기나 이쪽에 비해서는 서울이 국민의힘이 더 유리하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던 거죠. 하지만 예.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이번 올해의 4월 서울시장 재보선입니다. 여기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했는데 사실 한번 재보선을 그렇게 치르고 민주당을 굉장히 크게 심판을 해보면 좀 분풀이가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다면 서울 민심도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국민의힘이 좀 다소 간과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근데 다만 이재명 후보 역시도 서울에서 아직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무응답층이 많이 있는 그런 현실이고 네. 서울 민심이 어떻게 보면은 20대 민심하고 좀 닮은 데가 있는 것 같아요. 20대에서도 무응답층이나 제3 후보에 대한 지지가 좀 높은 편인데 서울도 그런 식으로 좀 거대 양강 후보에 대한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자기 지지층에서도 지금 이탈이 일어나고 있는 게 영남 지역에서도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 이 표가 대선 막바지로 가면 다시 윤석열 후보에게 갈 가능성이 저는 높기는 하다고 보는데 근데 지지층이 빨리 복귀되는 것도 중요한 게 지지층이 지금 사기가 저하돼 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선거 운동에 분명히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여기에 대한 수습에 들어가야 될 텐데 근데 해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윤석열 후보가 대구 지역으로 갔거든요. 저는 이게 좋은 전략이 못 될 거라고 봅니다. 대구 지역
지지자 입장에서도 안 되니까 우리 지역으로 온다, 텃밭으로 온다 이렇게 인식이 되면 곤란한 것이고 이럴수록 오히려 수도권이라든지 이쪽에서 외연 확장을 하는 걸 보여줘야 지지층도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좀 윤석열 후보도 스텝이 좀 꼬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분 말씀은 잠시 뒤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건강 회복하면 찾아뵙고 싶다는 말을 한 대목에서 또 연결해서 들을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자, 짧게 지금 대선 투표 관련해서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 선택하는 기준과 관련된 조사 결과가 두 가지가 있는데 빠른 속도로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표 시 가장 중요한 기준과 관련해서 공약과 정책, 또 전문성과 능력, 도덕성과 청렴에 대한 어떤 항목들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좀 비슷하게 나온 것도 같고요. 다 중요하다고 보는 것도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게 중요하죠. 사실 지금 네. 거론된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데 특히 공약과 정책 그리고 전문성과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이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응답이라고 봅니다. 네. 이 도덕성이라든가 청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만약에 이전 정권이 뭔가 부정부패라든지 뭐 국정농단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루돼 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네. 이 도덕성과 청렴도 참 중요하다 이 얘기를 많이들 했을 텐데 이제 지금 문재인 정권을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이죠. 근데 문재인 정권이 다소 유능하지 못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 좀 전문성이 떨어졌던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아 이번에는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후보를 뽑아야겠어. 이게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후보들이 네. 공약과 정책 그리고 전문성과 능력을 중심으로 한 선거운동이나 그런 어떤 비전들을 또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후보들이 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게 아니고 이러한 기대에 잘 부응해야겠다. 이런 전략을 지금 잘 세워야 될 텐데 여러모로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앞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좀 작은 항목이라 글씨가 작습니다만 지금 소속 정당과 성향 같은 경우는 6.5%거든요. 바꿔 말하면 정책이나 좀 인물을 보겠다고도 해석이 되고요. 근데 저는 여러 가지 응답들이 하나로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굳이 저렇게 나누는 것이 글쎄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질문 문항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참고는 안 하는데 소속 정당과 성향이 6.5%로 나오지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거예요. 왜냐하면 공약이나 정책을 보신다는 분들이 많던데 그럼 그 공약이 옳고 그른지 이런 것들을 판별하기 위해서라도 그 후보의 소속 정당이 또 어디냐 그리고 그 정당이 평소에 어떠했느냐 이런 것들을 같이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분들 인식 체계에서는 하나로 연결돼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선거에 좀 국한해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자기가 속해 있는 정당과 정파의 어떤 대표 선수다. 이런 이제 이미지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이런 이제 응답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앞서 보셨던 기준 가운데 공약과 정책이 33.2%인데 자, 정책 행보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연일 부동산 개혁을 위한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은 어쨌든 시장이 너무 강력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추가의 여지가 있다면 일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택지 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급을 위해선 그린벨트 해제까지 고민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고 또 국토보유세 같은 경우는 이제 이중 부담이 되는 만큼 종부세랑 합쳐야 된다 이런 언급도 했는데 뭐 역시나 여러 번 언급했다시피 정부의 기존 정책과 좀 배치가 되면서 좀 대비가 되면서 차별화에 나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뭐 국민들의 일부 가운데서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도 이 정책을 듣고 좀 지지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글쎄요 이게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행보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비록 지방정치, 경기도지사를 하긴 했지만 SNS를 통해서 중앙정치에 대해서도 많은 언급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가 이제 와서 나온다는 것, 이것이 이제 좀 급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정책적으로 숙성이 돼 있었다면 당에서 비판을 받는 걸 어느 정도 감수를 하면서라도 후보 시절에 혹은 그 이전에 지사 시절에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선거를 앞두고 뭔가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다. 정치공학적으로 다분히 비춰질 공산이 있고 이것은 정치공학에도 해로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민주당이 그렇다면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안에서 굉장히 많은 논쟁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동안의 논쟁에 이 후보가 제대로 뛰어들어서 얘기를 했느냐? 그건 또 아니었던 것이고 한 발짝 물러나 있었죠. 그리고 당내의 어떤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이 공약이 도출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후보, 대선 후보라는 비상시 특수한 상황에서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개인 플레이에 가까운 결단을 통해서 정책을 꺾은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중적 설득력이 부족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개인 플레이에 가까운 결단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린벨트 문제는 이제 서울시장이어도 그렇고 경기도지사여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광역지자체장을 하다 보면 특히 수도권 광역지자체장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건 고민할 수밖에 없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뭐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도 이 그린벨트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나름대로의 안이 있었을 것이고 이재명 지사도 이제 재임 중에 아마 이 부분과 관련돼서 언급을 한 바도 있었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네. 근데 그동안 이제 어쨌든 도지사의 어떤 신분이었고 해서 이것을 어떤 정치적 문제로 이렇게 좀 강하게 좀 밀어붙이지 못한 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도 이제 일리가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보다도 이런 정책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어떤 틀이라는 점에 있어서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공급을 늘린다. 이제 공급 만능론의 하나의 또 유형 중에 하나인데 이 공급 만능론이라는 게 지금은 워낙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들이 쌓여 있어가지고 아 그래 공급을 충분히 했었어야 됐어라는 거에 여론이 쏠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해법들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이게 뭐 모든 게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거를 통해서 또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부작용들이 있어요. 네. 이미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은 거기에 지금 뭐 그린벨트라는 게 지금 뭐 다 어떤 뭐 사유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개인 재산들을 쌓아놓거나 뭐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을 할 거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이 집값 상승으로 또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도 있는데 그런 문제는 또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것인지 정책의 로드맵의 형태로 수미에 관한 좀 패키지의 형태로 이 유권자들에게 제시를 하고 한번 판단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지금 문제로 비춰지는 게 뭐냐면 모든 것들을 다 하겠다고 하는 듯이 지금 비춰지는 거예요. 그중에는 당연히 그 결과가 서로 상충해서 효과를 상쇄시키는 것들도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세련되게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뭐랄까요 이 앞뒤가 잘 들어맞게 이렇게 정책을 설계하는 게 지금 필요해 보인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고 설명하셨는데 이 부분은 앞뒤가 잘 들어맞는지 한번 또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표통합, 여권 대통합에 좀 본격화 나서고 있는데 사실 지지율 측면에서 좀 여유가 있고 상대당인 국민의힘이 내용을 겪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만 지금 호남계 전직 의원들이 복당을 하고 또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금 통합에 나서고 있거든요. 좀 중도층 표심에 영향을 미칠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부분이 윤석열 후보하고 닮아 있는 부분이라고도 보는데 윤석열 후보가 이제 특히 최근에 들어서서 좀 이 인사 저 인사들을 다 담으려고 하는 그런 행보를 취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인 게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을 대변하는 열린민주당과도 통합을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민주당 내에 일종의 패권주의라는 것에 반발해서 떠났던 사람들까지도 끌어안고 이것들을 일단은 선거기 때문에 그리고 승산이 있어 보이니까 그 배에 타는 사람들이 있을지언정 계속해서 이걸 끌어안고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의문이 좀 강하다. 그래서 양손에 떡을 든 상황이라는 점에서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이번에 정치공학, 통합이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진행 과정이 너무 비슷하다. 그리고 그것이 과연 한국 정치에 좀 연속적으로 계속 담보될 수 있는 류의 통합인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의문시되는 게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또 실용 내각을 꾸리겠다고도 밝혔거든요. 좀 연장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메시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어떤 그 원래 이 민주당, 범민주당으로 분류됐던 이런 정파들을 하나로 합치는 과정이라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뭔가 중도 공략을 할 때 이 어떤 지지층에 분열이 생기거나 또 어떤 뭐 유실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을 어떤 방지하려는 목적도 이제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그 중도 공략을 한다는 것 중에 또 하나의 또 카드가 지금 말씀하신 뭐 통합정부, 뭐 실용주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통합 내각을 꾸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연합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 얘기인 것이죠. 일각에서는 이제 이른바 제3지대 후보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공동정부를 제안을 한다던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송영길 대표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서 그 비슷한 얘기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이제 맥락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권은 너무 이제 자기들하고 비슷한 사람들만 이렇게 요직에 앉히고 또 정치적으로 기회를 준 게 아니냐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보가 중도층에게 뭐 좋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분명히. 네. 그런 점에서는 이 지지층에서의 유실은 막으면서 중도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고 그것의 실질적인 카드를 이제 꺼냈다라는 점에서는 이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뭐 일부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면 실제로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고 나서 실제로 이런 어떤 통합 정부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이냐.
그건 또 장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대선이 이재명 후보가 뭐 압도적인 어떤 표차로 이길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이 지난번에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정말 압도적인 어떤 지지를 받으면서 어쨌든 출범했던 문재인 정권의 경우도 이런 이제 그림을 만드는 것에서는 상당히 실패했거든요. 네. 뭐 의지가 없어서 실패한 거냐 그렇다기보다도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은 여러 가지 정치적 조건들이 그걸 어렵게 했던 것인데 이재명 후보가 예를 들면 통합내각을 꾸린다고 할 때 네. 그 통합내각에 이 참여했던 정파나 또는 인물들이 5년 지나고 나서 다음 대선에 어떤 포지션으로 임해야 될 것이냐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 통합정부론에 대해서 좀 짧게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는 통합정부라기보다는 연합정부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연합정부가 진짜 진정성 있는 연합정부로는 후보 단일화 여부와 별개로 각자 선거를 뛰더라도 그 결과에 바탕해가지고 국민들 일각의 지지를 받은 분들을 존중하고 같이 손잡고 전국을 운영해 나가겠다.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이를테면은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안철수 후보가 유승민, 심상정 후보를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등용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후보 단일화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진짜 연합정부예요. 근데 이재명 후보의 연합정부로는 어떤 것이냐? 후보 단일화를 전제한 것입니다. 결국에. 예, 그렇다면 이게 과연 진짜 유럽식 다당제 연정에서 가능한 그 연합정부인가 했을 때는 아니다. 예, 보통 이제 유럽식 연정은 선거가 끝나고 자기의 지분을 확인한 다음에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생각을 더 깊이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대구 경북 방문 이틀째 윤석열 후보 행보를 볼 텐데 연일 좀 거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고 또 표정도 감정을 좀 드러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한번 발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확행이라고 해가지고 동네마다 마을마다 지역마다 해가지고 표를 얻기 위해서 막 던지는데 이 어음 정치, 이 어음 결제되는 거 봤습니까? 이번 정권에서? 네, 이번 발언에서는 이제 어음 정치, 어음 결제라는 또 표현이 도드라졌고 어제 같은 경우는 삼류 바보들이란 표현이 있었고 저는 이런 표현을 좀 전할 때 그대로라는 말을 잘 전하는데 그대로 전하면 미친 사람들, 미친 짓이란 발언까지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또 대응을 하기도 했고 좀 발언이 거칠어지고 있는 건 어디에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때로 정치인이 분노를 표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근데 거기에도 기승전결이 필요해요. 분노를 표출하기 전에 오히려 시작할 땐 조곤조곤 얘기를 하면서 또 논리적으로 굉장히 전개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높인 다음에 듣는 사람과 함께 공감대를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클라이막스에서 분노가 터져 나와야 되고 그것이 그리고 날 것의 언어가 아니라 진짜 신랄한 것과 적나라한 것이나 노골적인 것은 다른 겁니다. 예, 신랄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고도의 수사가 동원될 때도 있는 것이고 예, 그런 굉장히 극적인 과정들이 필요한 것인데 윤석열 후보는 현재로서는 좀 말이 거칠어지고 세지는 거에 불과한 거 아니냐. 예, 그걸 세게 표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 폭넓게 공감할 것이냐. 이 문제를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또 표현 중에 하나가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죽겠다라는 말까지 했는데 사실 지지율 하락에 따른 좀 급박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또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또 의도적인 또 발언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앞서도 이제 여론조사 결과 보셨듯이 최근에 이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좀 하락을 했고 그리고 그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던 가장 중요한 프레임이었던 정권 교체 프레임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고 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이나 이런 것도 일부 상승한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거기서 좀 강한 발언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자신의 지지층을 좀 결집시켜 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이제 뭐 무릎을 꿇기보다는 이제 서서 죽겠다라는 것도 그런 의도와 함께 더불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나는 뭔가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뭐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무릎을 꿇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이제 공수처의 어떤 뭐 이른바 사찰 의혹 이런 것들을 어떤 하나의 피해 서사로 만들어 가지고 이 정권으로부터 뭔가 핍박받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다시 되살리기 위한 그런 발언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윤석열 후보가 지금은 여러모로 이제 지금까지 대중들에게 유권자들에게 보여준 모습들이
과거의 어떤 좀 핍박받던 검찰총장의 모습과는 좀 상당히 달라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지율이 이제 상당히 떨어진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 핍박받을 때는 그 핍박받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 때문에 오히려 이제 과대 포장됐던 측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과격한 발언이라든가 그러한 이제 그 SNS에 남긴 이 문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뭔가 처음에 자기가 가졌던 그런 이미지를 다시 되찾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게 윤석열 후보가 또 국정감사장이나 이런 데서 또 말을 자유롭게 하면서 여당 의원들의 어떤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방어해내는 모습에서 또 인기가 커진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메시지를 정말 정치적으로 효과가 있게 만들려면 뭐 수미일관해야 되고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게 이런 이유이구나 라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서사가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구난방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그냥 강하게 얘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효과가 있겠는가는 저는 상당히 의문이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 중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중도층이 떠날 수 있는 발언들도 막 있어요. 뭐 이 정권의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정치를 제대로 잘못했는데 그 이유는 과거에 뭐 주체 사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배워서 지금 민주화 운동을 한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지금까지 끼리끼리 해먹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안보 문제가 중요한데 북한하고 이제 뭐 종전선언 논의나 이런 걸 하는 것도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로 갈 수 있는 뭐 이런 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도층의 입장에서 이런 거 별로 좋은 발언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대여 투쟁을 강하게 하고 정권 교체 전선을 명확하게 하고 자신의 어떤 다시 좀 피해자로서의 어떤 입장이나 그런 것들을 되살리겠다라고 하는 전략이라면 거기에 맞지도 않거니와 그 전략이 지금 유효한 거냐 이런 것도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에 질문드린 서사와 전략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출마 당시나 경선 과정에선 좀 선긋기를 했던 대목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좀 언급하면서 그 지지층을 끌어안는 행보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뭐 친박단체 대표들을 만난다든지 박 전 대통령 건강이 회복되면 찾아뵙고 싶다라는 표현이 나왔다든지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이 되면서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할 것이냐 여기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일단은 뭐 정치적인 견해라든지 이념의 차이를 떠나서 무엇이 가장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한 시나리오이고 경우인가 이것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저는 의외였는데 많은 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한다거나 뭔가 뒤끝을 발휘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윤석열 후보한테 불리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잠시 뒤에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런 거겠죠. 지금 옥중 서신집 내용 중에 거짓말이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윤 전 총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물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거 연결해서 보면요. 그것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처벌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을 일단 겨냥한 것 같고요. 근데 윤 후보를 겨냥한 것처럼 스스로 느낀다면 그것은 스스로 덫에 걸리는 것이다라고 보고 저는 윤석열 후보에게 가장 불리한 경우의 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를 지원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이 오히려 윤석열 후보에게 가장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지층이 더 결집을 해가지고 지지율이 잠깐 반등을 한다거나 이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 표가 됐든 두 표가 됐든 결국엔 지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찬성하시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그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란 정당에 대해서 박근혜 시대하고는 결별해야 된다. 이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고 결국에 중도층의 지지를 받아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오히려 비토를 받는 게 더 유리할지언정 그 지지를 받는다. 혹은 간접적인 지원의 의사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중도층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막힌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과연 국민의힘에서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과거 어제도 언급했습니다. 2016년 당시 국정농단 사건과도 그 이력과도 또 연관이 있고요. 수사 이력과도. 윤석열 후보의 가장 큰 자산이 어쨌든 이쪽이고 저쪽이고 가리지 않고 검사로서 공정하게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 이제 국정농단 수사를 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축이거든요. 굉장히 큰 거고. 과거에 이제 김영삼 시계 논란이라는 게 있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김 시대를 청산한다고 했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 찾아가서
이게 옛날에 이제 줬던 시계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했던 거. 윤석열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고 싶어 하는데 지금 이제 발언이 나온 걸 보면 네. 찾아가서 얘기하면 그것에 똑같은 장면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중도층이 결국은 이제 지지를 이제 좀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중도층이 보고 있는 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후보가 공정하게 수사를 했다 이건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이후에 윤석열 후보가 하는 얘기를 쭉 보면은 그때 그 수사에 대해서 그 수사가 정말 정당했고 정말 해야만 하는 수사였고 그 수사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이 제대로 올바로 된 길을 갈 수 있게 됐다라고 스스로 믿는 거냐. 여기 상당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수사를 내가 직분에 따라서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덧붙였습니다. 비록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에 직결되는 수사는 아니었지만 그것의 원인이 되는 삼성 수사를 내가 한 거였지만 네. 어쨌든 이렇게 덧붙였고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대단히 이런 안타깝고 대단히 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전에 했던 수사가 정당했다는 메시지를 묻어버렸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타깝지만 정말 민간적으로는 미안했지만 수사는 정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았을 것인데 지금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짧게 이제 박 전 대통령 사면 관련해서 뭐 직후에 석방 직후에 뭐 별도 메시지를 낸다거나 뭐 지지자를 만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선 국면이거든요. 70일도 안 남은 시점에서 어떻게 좀 작용할까요? 저는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인 메시지를 낼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최근 몇 년간의 행보를 보더라도 그쪽으로는 개입을 하지 않아 왔었고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변수가 하나 다스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윤석열 후보 스스로가 좀 친박 쪽으로 굽히고 들어가는 그 행보를 취하고 있고 그 문제는 방금 김윤아 평론가님이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결국에 중요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할 거냐보다는 질에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텐데 네. 사실 이거는 학에 따라 달려 있는 싸움인데 민주당에 비해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휘말려 들고 있는 게 아니냐 이걸로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박근혜 전 네.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기 어려울 거라고 좀 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도 그 선거 영향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장기간 수감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고초를 겪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에 있는 이른바 친박 인사라고 하는 분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다시 정치의 한가운데로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고생시키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 거를 고려해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계속 저런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는가가 의문이라는 겁니다. 네, 마침 또 이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 관련해서 긍정 평가가 47%로 연중 최고를 기록한 것과 또 박 전 대통령 사면을 연결해서 또 해석하는 시점이 있던데 아무튼 대선 국면과 맞물려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앞서 윤석열 후보가 또 그대로 전하면 미친 짓이라고 표현했던 대목이죠.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를 놓고 논란이 거센데 자, 국회 법사위의 김진욱 공수처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관련된 압축 영상부터 보고 두 분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이제 클리어하는 배제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사건과의 관련성이 없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쳐내기 위한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인권 침해적인 절차는 저는 아니라고. 윤석열 검찰총장 280만 명의 국민을 사찰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은 자기가 당하니까 사찰이고 그때는 괜찮아. 이 전형적인 나를 공수처장 임명해줘서 이 기회에 정치 탄압하자, 야권 후보 탄압하자, 대선에 개입해서 내 공을 한번 세워보겠다.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윤석열 검찰도 뭐 수십만 건을 했지만 그걸 누구도 사찰이라고 하진 않죠. 제 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 동생까지 통신 사찰했습니다.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자, 이 사안을 놓고 야당 사찰이다, 적법 수사다라고 이제 맞서고 있는데, 자, 민주당과 공수처의 논리가 뭐냐면 앞서 그 영상 속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언급했던 법령에 따른 것이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 해당 법령은 이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통신 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령인데,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번 공수처 이 조회 논란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이 뉴스를 이해하면 좀 더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자, 평론가님, 지금 이번 논란에서 통신
자료와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차이에 대해 좀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좀 부연 설명해 주시죠. 네, 뭐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통신 자료 조회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면은 통신사 가입자에 대한 정보 조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전화번호가 누구 전화번호지? 하는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조금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리고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 비교적 그렇게 볼 수 있다면. 그리고 영장이 필요 없는 거고요. 그렇죠. 영장이 필요 없습니다.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조회는 영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통화 내역까지도 조회를 하는 더 깊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네. 전자의 경우가 대다수예요, 사실. 그래서 근데 이 전자는 좀 사찰이라고 보기는 더더욱 힘든,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깊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거나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1년에 500만 건씩으로 너무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그 후자 쪽은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영장을 통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인권 침해다라든지 뭐 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지, 뭐 단정 지을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지만 네. 그래도 굉장히 깊이 들여다보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전자에 대해서는 일단 너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라면 후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이루어지거나 제한적이어야 하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좀 프라이버시라든지 이 자유의 문제를 많이 침해한다라는 지적을 시민단체에서도 해왔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국회에 나온 김진우 공수처장 설명은 바로 왼쪽에 있는 통신 자료에 대한 겁니다. 다른 기관들도 이 통신 자료를 다 조회하는데 왜 공수처만 사찰이라고 하느냐라고 발언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제 뭐 어느 기관은 해도 되고 뭐 어디는 하면 안 되느냐 뭐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제가 볼 땐 공수처장의 지위로서는 이제 뭐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얘기인 것 같고요. 예. 이게 본질적으로 뭐냐를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수사기관이 우리가 이 전화번호 숫자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게 누구 거냐라고 통신사한테 물어본 거예요. 네. 그랬더니 뭐 이러저러한 사람들 겁니다라고 답이 온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뭐 과거의 시민단체들은 과거에 이것도 사실은 사찰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찰이 뭐냐라는 게 뭐 어디 규정된 바는 없으니까 네. 주장하는 바에 따라서 사찰이다라고 뭐 하기도 하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그 기준은 좀 일관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이 이걸 사찰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똑같이 또 사찰이라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제가 들어본 것이 이제 판사 사찰 문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이제 대검에서 판사들의 성향 분석을 해가지고 문건을 만들었는데, 그게 사찰 문건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징계도 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사찰이라고 보기 어렵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그냥 모아가지고 좀 이렇게 나열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사찰이라고 하려면 예를 들면은 도감청이라든지 미행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협박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이 이제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사찰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때 했던 주장하고 이제 비추어 본다면 이 전화번호 누구 거냐라고 통신사한테 물어본 게 사찰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지금 워낙 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로 이준석 대표 문제라든지 내용을 굉장히 크게 겪고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 대여 투쟁을 통해서 이 정권 교체 여론이나 이런 것들 전선을 다시 복구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좀 발굴해낸 어떤 이슈의 가능성이 큰 것이지, 이걸 정말 진심으로 이제 사찰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의문이고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누구보다도 이게 무슨 성격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공수처를 향해서 뭐 개슈타포라고 하고 미친 사람들이라고 하고 그럴 게 아니고, 네. 이게 내가 검사 시절에는 몰랐는데 당해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지금이라도 제도 개선에 나서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합리적이고 올바른 거죠. 지금도 시민사회단체들은 이게 뭐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네. 최소한 이 번호가 내 거라는 걸 알려줬다라는 걸 나에게 통보를 해주든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법 개정이나 제도 개선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일부 계류된 것도 있고 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이것을 대여 투쟁의 어떤 소재로만 쓰고 이후에 이게 이렇게 했고 개선이 되겠습니까? 그러고 말 거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이제 공수처장 얘기는 고발 사주 수사하다가 이제 조회를 했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를 들면 이제 수사 대상이 되는 인물의 카카오톡 뭐 예를 들면 단톡방을 봤는데 그건 이제 영장이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돼서 피해자가 되어 있는 게 윤석열 전 총장하고 김웅 의원하고 뭐 손준성 검사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카카오톡의 단체 채팅방에 김웅 의원이 예를 들어 들어가 있었을 경우에 이것은 통신영장을 받아가지고 예. 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의 내용을 들여다본 게 아니라 그 단체 채팅방에서
이 같이 결합돼 있는 전화번호가 무엇이냐를 네. 카카오톡 측에서 이 수사기관에 줘야 되는 겁니다. 그 대목이 통신 자료 조회라는 거죠. 전화번호를 줬기 때문에 그럼 예. 이 전화번호는 누구 거지? 이걸 통신사한테 물어본 게 통신자료 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많이 거기 들어간 것인데 저는 이런 공수처의 수사 방식이 그러면 정말 원론적으로 필요했던 거고 맞는 거냐? 그렇진 않을 수 있어요. 이 수사 관행이라는 게 공수처라는 게 수사 방식도 굉장히 모범적이어야 되고 기존에 검찰이 갖고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들을 털어내야 되는 건데 오히려 검찰보다 더 지금 이 어떤 수사 방식을 너무 러프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 가지고 이것이 마치 거기 단체 책til방에 들어간 야당 의원들이 다 뭐 위치 추적을 당했거나 뭐 이렇게 미행을 당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제가 네. 볼 때는 조금 과하다 이런 생각이죠. 앞서 김민하 평론가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란 표현을 쓰셔가지고 그대로 전하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을 윤석열 후보의 발언도 궁금합니다. 일단 강력 비판에 나섰고 또 여기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생각까지 한꺼번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윤석열 검찰도 뭐 수십만 건을 했지만 그걸 누구도 사찰이라고 하지는 않죠. 다만 이제 지나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하긴 해야 될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당 의원들 단톡방까지 털었어요. 그럼 결국 다 열어본 거 아닙니까? 이거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 공수처장 사표만 낼 것이 아니라 당장 구속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윤석열 후보의 발언까지 들어봤고 여기에 또 민주당 안에서도 좀 경중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면 좀 처벌을 봐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자 대선 국면에서 이번 공수처 조회 논란 뭐 일각에선 뇌관이라 표현도 하던데 그렇게까지 부상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양당의 태도를 봤을 때 뇌관이 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전국을 찌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다 사찰로 몰아버리기 때문에 진짜 문제가 뭔지 오히려 가려지는 역효과가 있고요. 이재명 후보는 논점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 아까도 우리가 통신 자료 조회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의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윤석열 검찰에서도 몇십만 건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다 뭉뚱그린 거거든요. 양쪽이 어떻게 보면은 분별을 하지 않고 다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되면 이게 중요한 문제로 드러나겠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있고요. 저는 하나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지금 두 후보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자꾸 뭐 생각을 바꾸니까 토론을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1차 토론으로 이 문제를 하는 것은 어떨까? 사찰인가 아닌가? 그리고 대선 후보답게 단순히 현재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그럼 대책이 무엇인가? 대안이 무엇인가? 이것까지 해가지고 정책 토론까지 해서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가 이 문제로 한번 1차 토론을 해보는 건 어떨까? 이거는 두 후보 다 거부할 수 있는 논리나 명분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문득 듭니다. 토론 주제로 좀 삼아야 된다. 네. 네. 그게 어려워 보이는 게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못하겠다는 이유를 너무 여러 가지를 들고 있어요. 말이 바뀌는 후보이다. 그다음에 뭐 중범죄자인 것이 굉장히 확정적인 후보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너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토론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뭐 여당도 했다면 사찰은 네. 아니지 않느냐 야당만 했다면 좀 문제이지 않느냐 이렇게 접근하고 있지만 그건 이제 사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거고요. 사건 내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본질적으로 이게 뭐냐에 대해서 좀 대안을 만드는 게 더 필요해 보이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어떤 정치적인 어떤 공방의 영역으로 가가지고 결국은 뭐 이 어떤 수사 관행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 잡히지 않는 것들이 더 문제인 것이지 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이제 뭐 이 공수처가 미친 사람들이고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저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이면은 이 문제가 이렇게 불거졌다고 해서 과연 공수처장을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얘기를 하고 이재명 후보도 사실은 오늘 한 얘기를 보면은 별반 관심이 없어 보일 뿐더러 그리고 여당도 했다라면은 문제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결국 한 건데 지금 법사위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박지원 국정원장과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했다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제보사주 문제가 같이 이제 지금 제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했다는 건데 이거 나름대로 예상하고 한 발언 아니겠습니까? 네. 두 후보가 너무 정파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이 생각이 들고 기존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도와 이런 수사 관행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없애라고 한 것이 아니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네. 그럼 그 부분에 좀 중지를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인권위 권고 사항에도 있더라고요. 이 그렇습니다. 단락이. 자,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뭐 현실성
현실화 여부와는 좀 별도로 정말 두 후보가 얼굴을 맞대고 이번 공수처의 통신 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서 좀 치열하게 토론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김민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토보유세는 한다고 그랬다 안 한다고 그랬다가 다시 안 한다는 말 안 했다고 그래요. 제가 이런 사람하고 국민 여러분 보는 데서 뭐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가짜습니다. 후보님이 이번 대선이 비호감 대선이라는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포지티브 경쟁을 하면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는 정치 세력의 네거티브 전략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죠. 뭐 비호감 대선이 됐는데 뭐 저도 책임에 일단은 있겠죠. 저도 완벽한 사람이 못 되다 보니. 하나, 둘, 셋, 만세! 내 친척, 내 친구 표만 다 얻어오면 됩니다. 내가 설득할 수 있는 사람 30년, 40년 됩니다. 그 사람들만 단독이 1번 말이야. 잘 그거 해놓으면 이재명 정과 사범에 쌍욕을 그냥 쉽게 하고 자기 가족을 정신병원에 보내고 대장동의 주범인데도 뻔뻔스럽게 피죽피죽 웃는 이런 사람 우리가 대통령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환영해 주십시오. 힘차게 청문을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북한의 주사 이론 이런 거 배워가지고 그 민주화 운동의 대열에 낑겨가지고 마치 민주화 투사인 것처럼 지금 이 집권 여당 후보는 잘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변신술. 맨날 어디 다니면서 엎드려서 큰절하고 눈물 흘리고 참 못 봐주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알 권리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론을 해야 된대요. 국민의 알 권리를 얘기하려면 대장동과 백현동의 진상부터 밝히고 잔인한 범죄 이야기 그런 것을 먼저 다 밝히십시오. 국민의 알 권리는 그게 우선입니다. 사실 정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키워드들이 많았는데 알겠습니다. 나왔군요. 드디어 나왔어요. 이재명 후보의 선택은 바로 그분이에요. 윤석열 후보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꽤 많은데 제발 좀 자주 만납시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저한테 있는데 해주세요. 저도 반박 좀 하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요. 올해 마지막 해넘이와 새해 첫 해돋이는 한파 속에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코로나 때문에 관측 명소는 대부분 출입이 통제됩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마지막 해넘이는 깨끗한 날씨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는 서해안도 구름이 점차 옅어져 일몰의 장관을 감상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점차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구름의 발달은 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해상에 남겨진 낮은 구름 사이로 해넘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마지막 해넘이는 오후 5시 5분 독도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은 오후 5시 23분, 서해안 안면도 꽃지해수욕장 5시 29분, 신안 가거도는 5시 40분에 마지막 해가 집니다. 새해 첫날은 날씨 상황이 더 좋아집니다. 일출 명소인 동해는 먼바다에 낮은 구름이 머물 것으로 보여 구름 위로 떠오르는 새해 첫 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새해 첫 해는 독도에서 오전 7시 26분에 가장 먼저 만날 수 있습니다.
내륙에서는 5분 뒤 울산 간절곶에서 해돋이를 볼 수 있고 포항 호미곶과 부산 태종대 7시 32분, 강릉 경포대 7시 40분, 서울에서는 7시 47분 새해 첫 해가 떠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 우려가 커 전국의 해넘이 해돋이 명소와 국립공원 탐방로는 2년째 출입이 전면 통제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유튜브 생중계가 예정돼 있고 국립공원공단에서도 새해 첫 일출 모습을 실시간 제공합니다. 1월 1일 지리산 천왕봉, 설악산 대청봉 등 4곳의 국립공원 새해 일출 장면을 국립공원TV 등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2021년을 뒤로하는 마지막 해넘이와 힘차게 떠오르는 2022년의 첫 해돋이. 아쉽지만 현장이 아닌 랜선을 통해 2년째 송구영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내년에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 적용이 더 강화되는 등 대출 조이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은 확대되는데요.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강희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2021년은 그야말로 가계대출과의 전쟁을 치른 한 해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과 대출을 조이려는 정부 사이의 줄다리기가 1년 내내 이어졌습니다. 추가적으로 신용대출을 더 받고 싶은데 지금 아무래도 대출 규제가 계속 강해지다 보니까 더 어려운 사람은 대출도 안 해주고 그러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는 규제가 더 강화됩니다.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을 경우, 7월부터는 1억 원 이상일 경우 차주 단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적용됩니다. 1년에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의 40% 정도인 수준까지만 대출이 되는 겁니다. 연소득 5천만 원에 신용대출이 5천만 원 있는 사람이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2억 4천만 원을 신청할 경우 기존에는 전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DSR이 적용돼 대출 가능 금액이 1억 원 줄어듭니다. 반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확대됩니다. 먼저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한 근로자 햇살론뱅크 대출 한도가 500만 원 늘어나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이행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자는 언제든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1년에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은 분이 많아서 새해에는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제도를 더 많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융의 디지털화는 더 빨라집니다. 대표적으로 내년 1월 5일부터 내 손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전면 시행됩니다. 금융회사나 기업, 관공서 등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 보여주고 소비 패턴 등을 분석해 자산 신용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이와 함께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 요건이 확대되고 비대면 보험 계약 해지가 가능해지는 등 소비자 보호 조치도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입양 아동에게 입양 축하금 200만 원을 주고 입양 가정에는 입양 아동 양육수당을 월 20만 원씩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아동이 입양될 수 있도록 국내 입양 가정에 대한 지원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또 입양 아동 양육수당은 내년 1월분부터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올해 7월 3,300선을 넘어섰던 코스피가 3,000선 아래로 한 해를 마감했습니다. 한때 10만 전자를 내다보던 삼성전자는 연초보다 5% 이상 하락해서 소액주주들의 실망감이 컸습니다. 박병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우리 증시는 연초 힘차게 출발해 7월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하반기에 들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월 4일 2944.45로 출발한 코스피는 1월 7일 사상 처음으로 3,000선을 돌파했고 7월 6일에는 3,305.2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증시 폐장일 코스피는 2,977.65로 마감해 연초보다 33.20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올해 초 977.62로 시작한 코스닥은 1,033.98로 마감해 56.3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로 500만 명의 소액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는 연초 8만 3천 원으로 시작했지만 7만 8,300원으로 마감해 소액 주주들의 실망감이 컸습니다.
올해도 한국 증시는 강세를 나타냈습니다마는 상승 탄력이 2020년보다 현저히 약해졌고 특히 7월 초에 종합주가지수가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하반기에는 횡보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시장이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 우리 증시는 몇 가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코스피와 코스닥 두 시장을 합한 공모 금액이 20조 8천억 원으로 종전 최대 규모인 2010년 10조 2천억 원보다 2배 이상 많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달 24일까지 한국 예탁결제원을 통한 해외 주식 결제 대금은 3,908억 달러로 작년 연간 실적 대비 97% 증가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코스피, 코스닥을 통틀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종목은 1,502% 오른 블록체인 게임 전문 개발사 위메이드 맥스였고 가장 하락폭이 컸던 종목은 코스닥 시장의 바이오 업체 자안바이오로 98% 하락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2022년 새해 증시는 상반기엔 부진하고 하반기에 오르는 이른바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후배 검사와 수사관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 현직 검사가 중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부하 직원에게 여러 차례 폭언과 갑질을 한 혐의로 감찰을 받아온 A 검사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징계위는 앞서 라임 자산운용 사건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징계가 청구된 검사 3명은 관련 형사재판 1심 결과가 나온 뒤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무기 수출이 처음으로 수입을 넘어서면서 방위 산업이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효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이제 불붙기 시작한 방산 수출의 불씨가 위축되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으로 전 세계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방위산업 전시회 에덱스가 열렸습니다. 전통 군악대는 물론이고 행사장 안팎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눈에 띄지만 긴장 속에 수출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 공포 속에서도 올해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수출액은 통상적인 30억 달러 수준을 넘어 46억 달러, 5조 4,600억 원을 기록했고 처음으로 수출이 수입을 앞지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세계 각국이 국방 예산을 감축하고 수주 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이런 성과라 더욱 그 의미가 큽니다. 최근 호주에 1조 원 규모의 수출에 성공한 한화 디펜스의 K9 자주포는 이집트와 2조 원 규모의 계약을 협상 중이고 차세대 장갑차 레드백도 새해 호주 수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집트에 지하철 전동차를 수출해 탄력을 받은 현대 로템도 K2 전차 등이 무기 시장의 큰 손인 이집트 수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공포가 확산하면서 새해에 세계 곳곳에서 열릴 예정이던 방산 박람회 등 국제 교류가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국내에서도 올해 열린 해군 주도의 마덱스 전시회와 공군 주도의 아덱스 전시회가 예년보다 규모가 줄었습니다. 새해 9월에는 육군 주도의 한국국제방위산업 전시회 키덱스가 예정돼 있지만 방역과 비즈니스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가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새해를 앞두고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는 기온이 더 크게 떨어지면서 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중부와 전북, 경북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 대관령 영하 18도, 세종 영하 12도, 대구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등 세밑 한파가 절정에 이르겠고 한낮에도 서울 영하 4도, 대전 0도, 광주 2도, 부산 4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3, 4도가량 낮아지며 더 춥겠습니다. 추위 속의 호남과 제주도는 내일 오전까지 눈비가 내립니다. 특히 호남에는 최고 8cm의 많은 눈이 더 쏟아지겠고 울릉도 독도에는 내일 밤까지 최고 20cm의 많은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호남 지역도 맑은 날씨를 회복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깨끗하게 올해 마지막 해넘이를 감상할 수 있겠고 새해 첫날에는 구름이 다소 끼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첫 해돋이를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강추위가 이어지는 만큼 보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네, 내일은 밤 11시 특집 방송 가는 해 오는 해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